여러분, 조선시대 경복궁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왕? 맞습니다. 하지만 왕 다음은요? 영의정? 대신들? 아닙니다. 놀랍게도 조선의 재상들이 궁에 청탁하러 갈 때 찾아간 사람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사람은 단 한 명의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제조상궁이었죠. 잠깐 멈추세요. 중전마마도 대비마마도 그녀 앞에서는 조심해야 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그녀에게 밑보이면 왕의 밥상에 오르는 음식조차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여인은 평생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목이 잘렸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끝까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우리 역사넷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조선의 궁궐에는 왕 외에 철저한 서열과 권력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왕이 있고 왕비가 있고 대신들이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궁궐 내부 그 깊은 안쪽에는 수백 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또 하나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명부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대전 하나에만 100명 내외의 궁녀가 있었고 중전전, 대비전 등을 합하면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그 수백 명을 총지휘하는 단 한 사람, 그게 바로 제조상궁이었습니다. 제조상궁의 권한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첫째, 왕의 어명을 직접 받들었습니다. 둘째, 내전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주관했습니다. 셋째, 왕비와 왕이 합궁하는 날짜조차 제조상궁이 정했습니다. 잠깐요. 왕과 왕비가 언제 함께 잠자리를 가질지를 궁녀가 결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공식 역사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비의 합궁일은 큰방상궁, 즉 제조상궁이 일진을 살펴보고 길이를 택해서 정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엄청난 권력의 이면에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잔인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잠깐, 제조상궁이 되는 과정부터 봐야 합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무위키가 인용한 내명구 기록에 따르면 제조상궁이 되려면 이 모든 조건을 갖춰야 했습니다. 첫째, 궁에서 수십 년을 보낸 경력. 원칙적으로 상궁이 되려면 궁궐에서 30년을 생활해야 했습니다. 30년입니다. 30살에 들어와도 예순이 되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탁월한 리더십과 학식, 수백 명의 궁녀를 지휘할 수 있는 영도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셋째, 빼어난 인물과 위품, 외모, 품격, 인격 모두 추중해야 했죠. 이걸 다 갖춘 사람이 제조상궁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조선 최고의 여성 전문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조상궁의 실제 권한은 어디까지였을까요? 기록은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 역사넷 공식 자료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재상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구한말 궁녀의 지문에 따르면 당시 대신들은 왕실에 부탁할 일이 생기면 제조상궁에게 직접 찾아가 청탁을 했습니다. 심지어 의남매를 맺기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궁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조선의 진짜 권력 이야기입니다. 제조상궁의 실제 일과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름은 공식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 이름 없이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역사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녀의 하루를 상상해 봅시다. 새벽, 첫 닭이 울기 전 수백 명의 궁녀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제조상궁은 이미 일어나 있습니다. 왕의 수라상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늘 왕의 일정, 중전의 일정, 내전의 모든 행사가 그녀의 손끝에서 조율됩니다. 낮이 되면 왕의 어명이 내려옵니다. 제조상궁은 그것을 직접 받고 각 처소에 전달합니다. 그녀를 거치지 않으면 왕의 말도 내전에 닿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합궁 날짜를 잡습니다. 역서를 꺼내 길이를 고르고 준비를 명합니다. 침소 준비, 온돌방 세팅까지 그녀의 명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조선에서 가장 바쁜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왕비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권력을 가진 여인들에게 단 하나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과 속대전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녀가 왕 이외의 남성과 간통할 경우 즉각 차명에 처한다. 차명, 목을 베는 형벌입니다. 조선 최고의 극형 중 하나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궁녀가 간통했을 경우 임신 중이어도 즉시 차명이었습니다. 임신한 상태여도 예외 없이 즉시
이는 단순한 간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혈통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왕실 비밀이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토록 잔인한 법의 배경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종 21년 1439년 세종실록에 기록된 이영림 사건입니다. 장교 이영림이 전직 궁녀와 간통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원부는 이들 모두 차명을 주장했습니다. 이영림은 2단계 낮은 형벌을 받아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 궁녀는 어땠을까요? 차명 기록이 없습니다. 그 궁녀에게는 차명이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종 때는 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궁녀와 별감이 단체로 교제하다 적발된 사건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집단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도대체 왜, 어떻게 궁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조선 초기에는 민가를 뒤지며 어린 딸을 강제로 차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딸을 숨기기 위해 일찍 혼인시키기도 했습니다. 효정실록과 영조실록에는 궁녀 선발 과정에서 백성들이 겪은 고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치 않았던 입궁, 돌아올 수 없는 궁문,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면 평생 사랑이 금지된 삶이 시작됩니다. 조선 중기의 소설 운영조는 이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국려은섬의 변호 장면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녀의 정욕은 음양의 이치에서 받은 것이므로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깊은 궁에 갇히자 외로운 몸이 되어 꽃을 봐도 눈물이 눈을 가리고 달을 대하여도 넋을 잃어. 이건 소설이지만 이건 실화였습니다. 이 암울한 이야기 속에 단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숙정의 처소에서 물을 깃던 무수리, 최씨, 품계도 집명도 없던 여인, 이름조차 기록에 온전히 남지 못한 여인. 그 여인이 숙종의 수문을 입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훗날 조선의 21대 왕, 영조가 됩니다. 최씨는 정일품 숙빈에 오릅니다. 아들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였던 곳이 바로 궁중 생활이기도 하였다. 우리 역사넷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결정적인 사실로 들어갑니다. 제조상궁은 단순한 궁녀 수장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위키 내면과 항목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면부는 철저히 궁의 조직으로서 관리나 군대와 동일한 위계서열을 갖는다. 오늘날 군대로 따지자면 중전이 국방부 장관에 대응되고 표공이 장교, 상궁이 부사관, 일반 궁녀가 병사에 완벽하게 대응된다. 그렇다면 제조상궁은 무엇에 대응될까요? 주임원사, 즉 현대 군대로 치면 전군의 최선임 부사관. 이 직위를 가진 여성이 결혼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외부와 자유롭게 교류도 못하면서 조선의 권력 심장부에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왕은 바뀝니다. 왕비도 바뀝니다. 대신도 바뀝니다. 하지만 제조상궁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제조상궁은 왕이 3번 바뀌는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들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이 영상 처음에 제가 이렇게 물었죠.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제 그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왕보다 더 오래 자리를 지킨 여인들, 그들이 바로 조선의 진짜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옛날 이야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비공식 권력이라고 부릅니다. 공식 직함이 아닌 관계와 정보, 시간과 신뢰에서 나오는 권력. 제조상궁은 500년 전 조선에서 이미 그것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전의 비극적 결말이 의미하는 것. 조선 중기 한문소설 운영전의 여주인공 운영은 궁 바깥의 선비 김진사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죽음이었습니다. 운영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김진사도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운영전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이 소설이 실제 세상에서 광범위하게 읽혔다는 사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죄가 되는 시대, 그 안에서 권력을 가졌지만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빼앗긴 여인들, 그 이야기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울림을 주는 이유는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이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실록이 전하는 마지막 기록.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 깊은 역사 기록을 소개드립니다. 순종실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순정효 황후가 테라우치 총독의 아내를 접견하기 위해 제조 상궁을 파견했다. 1910년
조선이 무너지던 바로 그 해입니다. 나라의 마지막 순간에도 제조상궁은 황후의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사라지던 날까지 그 자리를 지킨 여인들. 이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역사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야기 어떠셨나요? 권력을 가졌지만 사랑을 빼앗긴 여인, 이름도 남기지 못했지만 역사를 움직인 여인, 결혼하면 차명이지만 재상들이 찾아온 여인. 조선의 제조상궁은 이 모든 모순을 한 몸에 안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최고의 CEO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 최고의 외교관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안에서 가능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심리학 용어로 적응적 회복력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여러분께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름 없이 힘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족 안에, 직장 안에,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도 지금 바로 공유해주세요. 500년 전 그들이 지키려 한 것들, 우리가 기억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립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